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문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 드디어 고대 문화로 왔습니다. 고대 문화. 원래 그 각종 하는 건 포함해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사실은 가장 까탈맞은 데 중에 하나가 사실 문화사입니다. 문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진짜 고득점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한능검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또 이 중에 원래부터 역사를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한능검이라든가 이렇게 그게 수능 시험이든 또 공무원 시험이든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한국사 관련된 시험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또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야. 그죠? 보통은 아무리 역사를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은 문화사를 정치사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정치사 중에도 오히려 야사 같은 거 더 좋아하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화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의 과목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화 파트는 사실 시간도 조금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회에서만 해도 어느 시대의 생활 모습이냐 그렇게 시간만 찾아주면 상당히 이제 보통 또 한능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보통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그 시간도 찾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문화를 우리가 시작할 건데 여기는 좀 이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파편들이. 그리고 또 보면 또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구려신라 백제도 있죠. 그다음에 통신라 발해 또 구분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파편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또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사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조금 공부를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원래 한능검 공부의 가장 기본은 누가 뭐래도 일단은 무조건 정치사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는 문항수가 너무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거 특징만 한두 개만 보고 그냥 또 정치사랑 연결되는 것도 많거든요.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인지가 구별된다라는 건 사실은 또 시간이 구별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맞춘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대 문화에서도 이리저리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사실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최대한 그 출제 많이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나름 가지를 쳤지만 그렇다고 있는 내용 또 가끔 근데 또 나오는 건데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고대 문화를 3개의 주제로 볼 겁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불교 학문 사상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됐죠? 자, 누가 뭐래도 불교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불교 문제는 사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물어본다든가 심오한 사상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리고 심오한 사상을 물어본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 불교 문화재를 너무 자세하게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불교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문화재를 일단 빼고 할게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문화재를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승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은 사실은 무슨 문제다? 승려 문제. 사람 찾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한 예를 들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찍다 다지길 하나가 곧 많음이요 많음이 곧 하나다. 됐죠?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 그 다음 하나 속에 만물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진짜 여러분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림세 뭐라고 나와있는지 알아? 지붕을 뚫고 하늘 올라간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야? 그리고 한능검 시험 안 볼 거예요? 하늘로 뚫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몰라요. 됐죠? 저도 몰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깨달음 해탈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사람 찾기예요. 여기는 시간 찾기가 아니라 승려 문제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키워드가 나오거나 어떠한 사료가 나왔을 때 이게 특정 스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전략적으로 승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승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나머지 학문 사상은 가볍게. 그리고 여기 특히 학문 쪽으로 가면 우리가 정치사에서 좀 다뤘던 인물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고왕 때 뭐 그런 학자들 이렇게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의 불교 수용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출제가 되면 뭐 문화사에서 나왔는지 솔직히 정치사에서 나왔는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치사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고구려는 불교 수용 언제 한다고요? 소수리망 때 북조 전진으로부터 수용합니다. 이게 해동불교의 시초예요.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자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침류왕 때 수용하죠. 그러니까 침류왕의 업적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침류왕 다음에 근초고왕 아니고 근초고왕 그러니까 전성기 다음에 침류왕 불교공인이다. 요거 앞에서 정치사에서 다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버풍왕 때 불교공인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식 왕명. 자, 버풍왕에서부터 진덕여왕 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찰들이 만드는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후국에 염호를 담아서 진흥왕 때 황룡사. 그 다음에 여러분 황룡사 구축목탑은 근데 누구라 그랬어? 선덕여왕. 누구의 건의? 자장대사의 건의. 됐죠?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사찰은 여왕의 이게 향기분자라 그랬죠? 향기가 나는 사찰이다. 그래서 분향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광 세속오개.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시간도 좀 말씀드릴게요. 원광 세속오개 그럼 어느 왕이라고요? 진평.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온달한테 땅 뺏기고 큰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걸사표라는 글을 그러니까 황제, 양제한테 보내게 되고 그게 대박이었다 그랬지. 그래서 이후에 신라는 대중국 외교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자장대사 그럼 요건 언제라고요? 진평의 딸이었던 선덕여왕. 됐죠? 선덕여왕 때 실제 그러니까 의자왕한테 두들겨 맞아서 40여 성 뺏기고 그 다음에 대하성 기억나세요? 김품석, 성주 그리고 성주 부인. 그래서 김춘추의 첫째 딸과 사위 기억나시죠? 그래서 김춘추가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잖아.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먼저다. 자, 자장. 됐죠? 그래서 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정치사에서도 다 했던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이제 가장 중요한 승려입니다. 사실은 불교 문제에서는 지금 요 페이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파트가. 됐죠? 여기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죠.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게 원효대사죠. 그래서 원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원효. 자, 완전 중요하지. 의상 완전 중요하지. 그래서 고대 불교에서 사실은 쌍두마차입니다. 됐죠? 자, 일단 원효가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자신이 전파해요. 아미타 신앙을. 됐죠?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토종이라고도 합니다. 정토종. 근데 실제로 정토종은 원래 인도 불교는 아니고 요거는 중국 당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은 내가 나를 가꾸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갖춰야 되는 삼학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일단 독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진리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렇죠? 진리는 바이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 그렇죠? 경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을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실제로 불교도로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됐죠? 그래서 경전도 읽어야 되고 설법도 들어야 되고 참선 수행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해요. 됐죠? 못해. 그리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 불교를 얘기하는데 이 통일신라 불교랑 그 다음에 기존에 소위 말하면
삼국 불교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삼국 불교는 일단 첫 번째 철저하게 이게 왕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일반 교회, 성당, 그 다음에 사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서 내가 스님을 만난다? 승려를 만난다? 근데 스님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와, 진짜 막 그 걸어오시는데 막 번쩍번쩍해.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제 스님이 오는데 내가 옆을 이렇게 계속 스님이랑 눈 마주치려고 이렇게 보다가 스님이랑 나랑 딱 눈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농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냥 뭐 곡괭이 들고 가다가 스님이 보였어. 근데 막 이렇게 곡괭이 들고 막 손을 들면서 아는 척을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에는 승려와 같은 아주 특권 계층은 정말 왕족과 귀족만 상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아무나 승려가 될 수도 없고 승려한테 말을 걸 수도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 불교거든요. 근데 통신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불교를 좀 불교답게 이해하게 돼요. 이런 고승들이 등장하면서.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불교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테니까 그냥 대충 그냥 들으세요. 그냥 느낌만 드리는 거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 저 종교 몰라요. 저 종교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됐죠? 전 역사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초기에 삼국불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격의불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정말 불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불교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왜냐면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게 종교에 사실은 좀 문제점, 이게 약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게 뭐 어느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교인은 사실은 성직자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있었지만 그 목사님 영향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찰도 마찬가지죠. 그 스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를 불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불교인데 불교가 아닌 종교인 거지. 그러니까 막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냥.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불교가 뭐 제대로 교단이 와갖고 뭐 누가 뭐 제대로 전래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교의 의식이 있거나 어떤 뭐 예배 절차가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정확하게 그 의미와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승려가 이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찰 갔을 때 예를 들어 설법을 듣는 것이 다르고 다른 사찰을 가보면 다른 사찰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부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기준이 생기고 불교를 불교답게 좀 정착되는 게 통신라 이후예요. 이런 고승들의 활약. 됐죠?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특권계층만의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일반 고려 조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불교를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대중화되는 게 바로 통신라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 대중화 불교의 가장 큰 공이 누구라고요? 원효예요, 원효. 됐죠? 자, 그래서 원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미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필요 없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뭐 힘들게 경전 읽고 참선 수행하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입으로 나무아비탑을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날 받아주세요.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입으로 이걸 연불이라 그러거든요. 나무아비탑을 하면 내가 죽어서 서방 정토,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가는 거야. 됐죠? 너무 쉽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농민들도 다 할 수 있잖아.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미타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효는 불교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가장 무지몽매한 민중들 사이로 들어온 사람이 원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상 원효 스님을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은 스스로 파괴하잖아. 파괴. 그죠? 원효는 부인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잖아. 그래서 좀 이따가 학자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 설총이 원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다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속명은 설씨고요. 원효는 법명이죠. 법명. 그래서 원효가 실제로 이제 설총, 그러니까 요석과 합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총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파괴한 이후에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거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광대 옷차림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 되죠? 그 한 손에는 박을 들고 그러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려라는 건 정말 특권계층이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동네에 특히 꼬맹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이랑은 이상한 무슨 웬 광대부 차림을 한 무슨 뭐 거지 스님이 하나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서는 노래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따라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 나무아비타불도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지몽매한 백성들도 부처님을 알게 되고 나무아비타불, 연불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 제가 삼국유사 사료를 지금 대충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효사의 가장 위대한 게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라 이후에 이제 각각 불교를 생각하던 것들이 좀 체계화되고 또 신라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 갈등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종파 간, 그리고 또 각자 이게 뭐 완전히 일원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를 보면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원래 다 그래요. 이게 뭐 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뭐 캐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뭐 그리스 정교가 있고 뭐 프로테스탄 안에서도 보면 뭐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뭐 성결교가 있고 막 이게 많잖아. 그런 것처럼 불교도 종파 간에 실제로 바라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다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대립구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원효가 당시에 원효보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고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효가 무슨 얘기하냐면 한부처를 향한 한마음이다. 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심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립을 조화시킨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그의 화쟁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화쟁. 쟁하지 마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아무나 뭐 쟁하지 말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싸우지 말라고 한다고 뭐 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효가 당시에 워낙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워낙 고승으로서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상각 이제 대립 이런 것들이 조화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불교의 대중화, 그 다음에 일심, 화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저술활동이야. 이 저술활동은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만큼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원효를 잘 모르죠. 원효는 사실은 불교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특히 동남아 쪽이 싹 다 불교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면 예전에는 한국을 지금은 뭐 케이팝의 나라, 한류의 나라지만 예전에는 원효의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살아있는 동안에 저술활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3개의 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었다라고 알려진 책이 한 200권은 되는데 물론 오늘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몇 개 안 남아있는데 그중에 3개, 대승기실론서,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저서들은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원효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이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불교도 불교를 그러니까 승려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이런 틀을 좀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원효 스님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의상으로 갈게요. 자, 의상은 실제로 원효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 같은 시대. 그리고 아까 여러분 여기 그 파괴하고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원효는 그 부인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요석공주잖아요. 요석. 근데 요석공주 얘기 좀 잠깐만 하면 여러분 요석은 그러니까 무열왕의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무열왕이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춘추가 딸바보라 그랬잖아. 근데 첫째 딸이 642년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그 백제놈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둘째 딸이야. 그런데 둘째 딸이, 근데 요석이 당시에 이제 처녀는 아니었고요. 요석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이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분서이가 대야성을 지키지 못했었고, 그래서 자기 딸도 같이 죽잖아.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사위는 또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요석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원효가 굉장히 그 중앙에서 유명해지게 된 게 사실은 이게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들어오면서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설법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게 워낙 어려운 책이라 그러니까 신라의 승려들이 없어서 그러면서 사실은 무열왕한테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게 원효라는 스님이에요.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원효가 들어와서 이 금강산매경론으로 설법을 해요. 근데 워낙 불교를 잘 알고 그러니까 원래 잘 아는 사람은 원래 쉽게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무언가를 알면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이게 말이 좀 쉽게 안 되고 어렵게 자꾸 말이 이렇게 나오면 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효가 이제 재밌고 쉽게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 요석도 있었거든. 그 원효가 궁안에 들어왔던 그 원효의 모습을 보고서는 요석이 꽂힌 거야. 그러면서 나 저 스님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근데 그 되겠어요? 그 하필이면 왜 또 승려야? 왜 승려야? 그런데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 밥 안 먹어 죽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춘추가 원효한테 가지. 그래서 뭐 중생을 구제한다며 그럼 우리 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원효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합방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스스로 파기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요석공주 얘기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의상 갈게요. 그래서 의상은 시간선 좀 잡아드리면 둘이 8살입니다. 그래서 동치대를 살았고 둘이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게 그 해골물에 일하잖아. 그래서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해골물 먹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일체 유심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원효가 유학을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같이 가려고 했던 그 둘이 동굴에서 자잖아? 그게 이제 그 등만 보이는 게 의상이에요. 그렇죠? 그 의상만 보였던. 근데 이제 의상은 사실은 갑자기 그러니까 원효가 8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상은 요거 하나, 요 사람 진골입니다. 진골. 원효는 육두품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신라의 승려들은 대부분 육두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의상은 특이하게 진골입니다. 그리고 김씨예요. 됐죠? 딱 경주 김씨. 그런데 그러니까 뭐 계층상 최고 계층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라 시대 승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진골이고 김씨고 중국 유학파고 그러면 대표적인 두 명이 자장과 의상입니다. 자장과 의상이 그런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의상은 사실 갑자기 원효가 이제 오늘 배 타야 되는 날인데 밤에 이제 동굴에서 하룻밤 미리 자다가 그 해골물에 물 먹고 막 왁왁 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의상은 물론 형이 걱정이 되죠. 근데 뭐 자기가 볼 땐 뭐 깨달음을 얻는 건 모르겠고 뭐 형이 토했는데 그죠? 그리고 뭐 걱정 좀 하면서 중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화엄종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 종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종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화엄종인데 우리의 화엄종이잖아요. 그래서 해동 화엄종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해동이란 말이 우리란 얘기야. 됐죠? 네, 해동, 동국, 조선, 사만 전부 같은 말이야.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한, 한국, 코리아 뭐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뭐 대한, 뭐 조계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동 화엄종을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의상은 원효가 불교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사람이라면 의상은 원래 신부도 높았고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 항상 누구 옆에 있다? 문무왕 옆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무왕의 사업을 돕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 의상 대사는 항상 왕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자, 잘못했습니다. 자, 계속.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화엄사상을 정립하는데 이 화엄사상의 핵심이 일즉다 다즉일이에요. 하나가 곧 많음이요. 많음이 곧 하나다. 그래서 이 많음과 하나의 소위 말해서 조화와 통합. 그래서 이거 뭐 원흉회통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시로 쓰여지거든요. 210자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도 의상이 썼던 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그래서 의상은 여러분 아까 원효는 책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개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의상 같은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화엄일성 법계도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속에 있는 만물. 그래서 일즉다, 다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의상의 글,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해요. 자, 물론 아미타 신앙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미타 신앙만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 한능검 그 기출을 풀어보시면 원효에 대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말할 때 원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불교의 대중화거든. 근데 이 불교를 대중화를 말할 때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파했다. 이 표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실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 속으로 불교를 가지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이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됐죠? 네, 그래서 원효에선. 자, 그 다음에 의상도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미타 신앙은 사실은 원효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상도 아미타 신앙이에요. 근데 의상은 아미타 신앙에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고난에 구원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노트장 찍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아미타 신앙은 정토종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남아미탑을 하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서방 정토.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이건 무슨 신앙이야? 이건 내세잖아요. 죽고 난 다음 세상 얘기잖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받을 때는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그게 현세예요. 현재.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받을 때 날 도와주세요. 이게 관음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불자들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통신라 이후에 불자들이 연불할 때 뭐라 그래?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의상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초입니다. 자, 해초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구법승이거든요.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 그래서 이게 천축국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인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천축이라고 불렀어요. 됐죠? 중국에서 선축이라고 불러서 우리도 한자로 그냥 같이 불렀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 갔다 온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인도의 그 5개 나라를 쭉 보고 와서 그래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도 기행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초가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인도를 가서 본 거, 중앙아시아를 가서 본 거, 자, 그걸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됐죠? 자, 근데 실제로 뭐 인도가 워낙 기록이 없어서 인도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왕호천축국전은 실제로 2개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하나만 전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는 어디 있냐면 하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됐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금속알짜 직지심체 요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죠. 됐죠? 요 둘 다 국립도서관에 있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조선왕조 의궤랑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조선왕조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약탈문화재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탈문화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니까 좀 주시면 안 돼요라고 프랑스한테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려달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모험가가 그러니까 중국의 두낭석굴 사원에서 발굴해서 가져간 거야. 거기서 발견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 땅에서 가져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실은 소유권도 주장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약탈문화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해초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갈게요. 자, 선종불교는 제가 앞에서 호족이랑 그 신라 육두품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반신라 세력의 사상적 기반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종불교가 뭐냐?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종불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문화파티 가서 할게요 그랬잖아요. 선종불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불교입니다. 뉴 불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불교 그래서 원래 있었던 중국에 들어왔던 대승불교 중에 새로운 하나의 갈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선종이 생기면서 이전 불교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교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교종은 원래 뭐 특별히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라서 여기는 이 교종 불교는 원래
여러분 불교가 깨달음에 도달하는 종교잖아. 그래서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종불교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불경, 진리는 어디 있는 거야?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지. 아니 안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진리가 어디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 어디 있긴 바이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들한테 물어봐. 진리가 어디 있냐? 그걸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긴 경전, 그들의 경전 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불교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긴 불경에 있지.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이 불교, 이게 이제 원래 불교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 대항하는 뉴 불교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뉴 불교는 뭐냐면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문자로 세워질 수도 없고 문자로 전달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 쓰는 말이 뭐냐면 불림 문자예요.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 없고 문자로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단순한 그러니까 불경에 대한 경전에 대한 지식들의 총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불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합쳐도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야. 이게 뭐야?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교종불교는 이런 거예요. 경전에 대한 지식을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쌓아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선종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합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 전체를 한 방에 깨닫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실천 수행을 통해서 한다야. 그래서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참선 과정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그냥 더해서 100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그 진리를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선종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노라고 합니다. 됐죠? 도노. 돼지 5마리 아니에요. 문득 진리를 한 방에 다 깨닫는 거야. 단순한 지식의 합을 뛰어넘는. 됐죠? 그래서 자 바로 그냥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종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선종불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참선 수행을 통해서 한 번에 파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권위를 중시하는 경전. 그러니까 경전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 원래 그 경전이라는 건 그 종교 집단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여러 가지 그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의 총체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건 가장 큰 권위를 보여주죠. 그런데 새롭게 중국에서 등장했던 이 뉴불교, 선종은 그런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 그래서 선종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종불교는 기본적으로는 특징이 굉장히 반질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지.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고려 말에 그러니까 신라 말에 도의가 최초로 이제 전파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지산파인데 뭐 이름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누가 엄청나게 지지를 받냐면 이게 신라 하대에 이게 폭발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호족 그리고 육두품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라 하대에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구산선문 그래서 정적으로 거대한 9개의 문파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신라 세력들이 여기에 열광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종은 굉장히 질성호적이고 기존의 권위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근데 여러분 신라가 정말 그게 심한 그 계층구조가 심한 골품제사회잖아. 그러니까 뭐 4두품이에 5두품, 5두품이에 6두품, 그다음에 뭐 진골 뭐 해가지고 그 사실은 꼭지점에 있는 게 뭐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신라 왕, 그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던 사실은 이 반신라 세력들이 선종을 만나면 완전히 딱 거기에 결탁하는 거지. 이 선종불교야말로
내가 한 방에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그 기존의 질서가 한 방에 다 뒤집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반신라 세력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개창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정답에서 맞출 때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 외우라고 좀 약간 느낌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당시에 뉴불교다. 그리고 참선수행.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경전을 중시하는데 여기는 경전이 아니야.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에 유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그래서 기존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덤이죠. 그 탑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승탑, 탑비가 유행하게 돼요. 요걸 합쳐서 부도라고도 부르거든요. 요걸 합쳐서. 그러니까 나를 진리로 이끌어준, 그러니까 경전이 아니라 내 스승. 그러니까 내가 참선 수행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 사유거든요. 이게 되려면 뭔가 생각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끌어준 게 누구냐면 나의 스승. 됐죠? 그래서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 그래서 승려가 이 큰 스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승려들은 입적을 하잖아. 화장. 그러면 그 안에 사리가 나와. 그러면 그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일반 그 대웅전.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그런 이제 불교 사찰에 만들어 놓은 탑이 아닙니다. 원래 탑은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는 석가모니의 무덤이고, 됐죠? 여기는 승려, 내 스승,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그 스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계통. 그래서 승탑은 승려의 무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 대웅전 앞에, 그러니까 금당 앞에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뒷뜰에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조상의 무덤,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하면 뒤뜰로 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승탑과 삽비가 자, 선종의 대표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자료 하나 보시면 그건 미쳤던 순교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오교거든요. 교종의 큰 파 모르셔도 돼요. 근데 선종은 약간 느낌만 보면 이쪽이 경주잖아. 그래서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건 실제로 복림산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소백산맥 다 바깥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신라 정부에 대해서 좀 대척점에 있다. 이게 선종불교의 특징이다. 이런 느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교육 그리고 유학, 나머지 사상 갈게요. 이건 이제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자, 고구려는 태양. 다 했잖아. 소수림. 끝. 그 다음에 경당 같은 경우는 평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서당 같은 건데 글쓰기와 그 다음에 학문과 활쏘기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이 표행천도한 이후에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은 뭐냐면 그 화랑으로 보이는 신라의 청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은 이제 화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신서기석의 원문에는 화랑에 대한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이 친구들 화랑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만 합니다. 추정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이제 3년 동안에 내가 유교 경전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돌에 새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뭐 한국사 완벽하게 끝내겠다. 뭐 못하면 개다. 뭐 이렇게 막 쓴 거야. 왜냐면 뭐 항상 작심삼일 했나 봐. 됐죠? 그래서 이게 뭐다? 임신서기석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지.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신라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화랑도는 뭐 경학과 무술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국학. 자, 국학에는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요. 여기 이제 티처들이죠. 티처들.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이름 태학감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수한법과도 다 있잖아. 이거 우리 정치사에 다 한 거잖아. 원성왕 때. 그죠? 그 다음에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주자감 문정원이다. 됐죠? 그래서 문서와 그 다음에 서적을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쯤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빈곤과 응시. 이걸로 신라와 갈등을 빚었던 둥제서열 사건. 앞에서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유학 강수. 여러분 그 강수는요. 일단 시간부터 좀 말씀드리면 강수는 여기 이제 언제 사람이냐면 여기 문무왕 때예요. 그래서 문무왕 때 이 사람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외교문서로 유명해. 그래서 문무왕의 통일사업을 도운 사람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답서린기. 이거 서린기 기억나요? 우리 통일과정에서 그 당나라 안동도부의
그 도독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서린기가 보낸 글에 답서를 쓴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청방인문표라는 요 외교 문서로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총입니다. 설총 얘기 좀 전에 했는데. 자, 이거 누구 아들이라고요? 원효의 아들. 됐죠? 자, 그래서 원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두를 집대성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써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유교적 도덕 정치를 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치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고대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쭉 지금 이렇게 몇 명 나왔는데, 요 사람들의 전부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이건 사회사랑도 연결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 전부 뭐다? 육두품 유학자들이다. 됐죠? 네, 그래서 육두품 유학자들입니다. 자, 채치원. 채치원 이거 앞에 다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당나라에 넘어가서 빈곤과에 급제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셀럽이 됐다. 근데 사실은 그 채치원이 정말 유명해졌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당시에 황소의 난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근데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된다는 경문을 써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명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황소의 난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실제로 출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당나라에서 그냥 일약 이제 정말 유명한 셀럽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국 이후에, 자, 요거는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됐죠? 네, 그래서 건의했는데 수용되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해인사에 은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술활동을 하는데, 자, 그 문집을 뭐라 그러냐면 개원 필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대 역사서 중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제왕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쭉 정리한 책. 그래서 채치원이 썼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제왕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렇죠. 신라 왕들이죠. 그래서 신라 왕의 자, 여러 가지 업적들을 정리했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역사서예요. 자, 이건 우리 정치사 할 때도 했었죠. 삼국 역사서는 전성기 때 나옵니다. 전성기. 자, 첫 번째. 자, 영양왕 때는 신지모권. 그렇죠? 이전에 뭐 육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근데 그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안 되고, 자, 그거를 쭉 신지모권으로 정리하는데 이게 이문진이에요. 언제라고요? 영양왕. 됐죠? 그 다음에 백제는 앞에서 다 했어요.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자, 신라는 언제라고요?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 그래서 삼국 역사서는 전부 잘 나갈 때 여기까지 됐죠? 자, 물론 그 7세기 영양왕은 전성기는 아니죠. 그러나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뭐 결코 나쁘지 않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셋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역사서 남아있지 않거든요. 시간만.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대표 김대문입니다. 됐죠? 김대문은 채치원과 좀 대비되는 인물인데, 자, 김대문은 신라 중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덕왕과 경덕왕 시기를 살았고요. 채치원은 신라 하대 9세기 진성여왕입니다. 두 번째, 자, 김대문은 가장 대표 진골이고요. 그 다음에 채치원은 육두품의 대표입니다. 됐죠? 자, 김대문.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근데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책 꼭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제목에 다 있어요. 자, 계림이 어디야? 앞에서 얘기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김할지의 알이 그 숲에서 닭이 막 계속 꾸덕떡떡떡 막 울어가지고 발견이 되거든. 그래서 경주의 또 다른 이름, 서라벌의 또 다른 이름이 계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통일할 때 당나라가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자, 계림의 여러 가지 이제 있는 일들을, 잡스러운 일들을 전 기록했다. 됐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한산기는 한산에 대한 기록이야. 이건 뭐야? 한강유형 얘기하는 거죠. 됐죠? 한강유형.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고승전도 있어요. 고승전. 고승전 뭐겠어요? 모르셔도 돼요. 책 어차피 안 남아있어. 뭐에 대한 얘기야? 읽은 거와 같아. 고승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화랑 세긴 뭐겠어? 화랑이 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김대문이에요. 굉장히 친절하죠. 대문. 표지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채치원은 아까 제왕연대로. 이건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유학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도교와 풍수질인데, 여러분, 도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교는, 그러니까 무의자연, 불로장생, 그 다음에 신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중국의 양대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교가
굉장히 인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위, 그 인위의 핵심으로서 교육을 강조한다면 도교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둬라야. 놔두면 다 잘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저 자연을 봐라. 놔둬라. 이 자연이 움직이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도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불로장생. 그래서 뭐 늙지도 않고 그냥 대빵 오래 살아.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이게 신선이랑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조금 이상해져요. 약간 이제 현실 도피적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막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병장수하고 거기서 맨날 뭐 바둑 두시고.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도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도끼 빠뜨리면 그동안 이제 심심했는데 못 보던 아저씨 왔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도끼 다 꺼내는 거지. 됐죠? 그래서 네 도끼 찾아봐. 그런데 만약에 빠뜨린 놈이 마음에 들면 뭐 도끼 다 주지. 됐죠? 자, 뭐 또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도교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교단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상적 전개가 없어. 사상적 전개가 없으면 쉬워. 그러면 이제 도교는 실제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문화재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가볍게. 자, 영계소문이 장려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도가 불순해요.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왜냐면 영계소문의 독재에 대해서 불교가 반항을 했거든요. 저항을 했거든. 그러니까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누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화재 기억하시면 돼요.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문덕의 오은시에 보면 그 도교의 그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백제, 자, 산수문이벽돌,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중요합니다.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문여왕릉의 지석에 보면 도교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능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산다. 토왕, 토부모한테 산다. 뭐 그런 것도 도교에 영향받은 거고.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는 실제로 이제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그 백제 좌평, 재산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뭐 내가 살아보니 삶이 참 허무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도교에 영향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에도 영향을 끼쳐요. 심심삼천을 다니면서, 자,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단련하잖아. 뭐 도교 영향입니다. 자, 그 다음, 도교 나왔을 때 여러분 풍수지리랑 헷갈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풍수지리는, 그러니까 신라말, 도선 등의 그 선종계 승려들에 의해서 유입됐는데 산세를 살펴서 묘지, 이거 이제 음택풍수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뭐 집터, 궁터 이런 걸 이제 양택풍수라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땅의 지력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끼친다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 신라 땅 전체에서 그러니까 경주 땅만 가장 지력이 좋은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땅의 기운이 불처럼 올라오는 대화새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경주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 주심의 사상이 탈피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호족들이, 지방 호족들,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나 평양에 사는데, 예를 들어 나 한양 뭐 한강유역에 사는데 이 땅이 진짜 좋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지. 이게 경주보다 더 좋은 땅이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호족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는 평소에는 뭐 인간에 그렇게 기륭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데 이게 왕도도 사실은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병들고 죽고 역사로 사라져가고 뭐 그렇게 유기체처럼.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사실은 적용이 돼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혁명적 사상으로 세기말 현상과 함께 맞물리면 혁명적 사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도교는 여러분 문화재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사신도. 그래서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이 도교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후세계를 지키는 4개의 방위신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북쪽의 수호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몸은 사실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몸은 거북이고 그 다음에 목은 뱀인데 와 길이가 장난 아니지. 뭐 이 개인기 봐봐. 우와 장난 아닌데. 머리도 보면 하나가 아닌데. 자 여기가 이제 북현무예요. 그 다음에 남주작, 좌총령, 우백호. 됐죠? 사신도는 다 도교입니다. 자 그다음 백제문화재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금동대학로. 됐죠? 백제 금속 가공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선들이 산다는 삼각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도사들도 잔뜩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용도 사실은 도교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봉황도 도교의 상징이에요. 됐죠? 근데 단 하나. 근데 요거는 대신에 요 연꽃은 불교의 상징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 도교에
불교의 이제 요소도 조금 들어왔네요. 특히 금동대학로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다음 강좌 제가 문화재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주요 문화재들 있죠. 그 다음에 탑 같은 것들 있죠. 그거 사진 나올 때 있잖아. 여러분 이거 이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 눈도장을 좀 찍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동대학로는 중요한데 여기 어디서 발견되냐면 나중에 고분할 때 또 할게요. 능산리 고분군 절터 앞에서 발견돼요. 됐죠?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 오늘날에 부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곡도 눈도장 좀 찍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똑같습니다. 벽돌인데 근데 그 신선들이 사는 삼각산, 됐죠?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어요. 되죠? 네. 그래서 도교의 영향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문화재 도교의 영향받은 거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불교 그 다음에 학문 사상에 대한 건 다 했네요. 자, 그다음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은 여러분 제가 그냥 그 눈으로만 살짝 봐드릴게요. 여러분 1번 보시면 지금 봐요. 지금 뭐야? 부석사가 있대. 그 다음에 선묘낭자의 설화가 있대. 이러면 뭐냐면 의상대사거든. 그래서 의상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종파인데 이종파랑 함께 유행한 게 뭐냐면 지금 승탑이야. 그럼 승탑이랑 유행한 건 선종불교라 그랬죠? 선종불교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인물이라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누구에 대냐면 지금 특정한 승려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승려 찾기 문제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네요. 자,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고대, 고분,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재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